자, 다음 챕터는 이제 공명입니다. 공명 이거 이에 대해 한자 똑같은 거 비슷하게 쓰시죠. 감정이입.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제 제 입장에서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건지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 저 화낼만 하구나, 아, 슬퍼할만 하구나 이런 걸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입이 있기 때문에 이 사피엔스는 다 통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장애인한테 빵 주는 거를 보고 나도 저런 상태에 있으면 돈 받았으면 얼마나 감동할까 뭐 이게 감정이입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아까 하이드가 시키는 소설에는 하이드가 좀 난폭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거 나오는데 그 원초적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겨울 뉴런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교육학에서 나오는 미학 이론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거를 보고만 하셔도 내가 직접 그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뇌파를 측정기를 하고 바나나를 먹어요. 맛있어. 먹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뇌 특정한 부위에 뉴런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10년 뒤에 그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그 영상을 다른 원숭이한테 보여주고 영상만 보여주고 바나나 안 주고 영상만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그 직접 이 바나나 먹는 뇌파 움직였던 원숭이와 같은 부위가 움직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미술로 가면 저 작가가 저 해골을 그릴 때 움직였던 뉴런이 10년 뒤에 내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작가가 움직였던 저 그림을 그릴 때 예술적 욕망, 본능대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뉴런, 뇌파가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예술적 욕망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심어주고 싶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거울 뉴런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모방하고 사피엔스는 배우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간단해요. 내가 가서 이렇게 봐서 작품을 본다는 얘기는 그 작가가 저 작품을 그렸을 때 움직였던 뉴런이 지금 내 뉴런이 움직이냐 이거야. 이거. 움직이면 감동받은 거고 안 움직이면 헛돈 쓰고 유럽 여행 간 거예요. 유럽 여행 가서 보고. 근데 지금 가서 모나리자 저기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찍고 온다고 가서 보고 뭘 해야지. 다빈치 움직였으면 뉴런을 나도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본전을 뽑는데 사진만 찍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아까운 거죠. 이제 알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품 감상할 때만 그런데 대화할 때도 상대편이 지금 화가 나는 뉴런이 움직이고 있으면 아까 감정이 나도 그 부분 뉴런이 움직이면 그 사람과 나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돼요. 같은 편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그 세상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지 악의적인지 그걸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듣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런이 내가 움직인 뉴런을 제가 같이 움직여야 같이 하고 호응이 오는데 반응이 오는데 나는 중간하고 막 화나서 뭔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뉴런이 안 움직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죠. 보는 것과 하는 건 똑같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엄마 보고 배우고 아빠
하는 거 배우면서 애들이 점점 이렇게 크는 거죠.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감정, 공감,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도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관계 이런 거 갑자기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이제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가 알겠죠. 이해가 되는 거죠. 로스코 그림 보고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크로스. 그거 쳐다보고. 로스코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자기 가족들이 2차 대전 때 나치에 홀로코스트 당한 거를 기억하면서 굉장히 슬픈 상태에서 그렸다. 그러니까 로스코가 이 빨간색 그림을 그릴 때는 피 연상했거나 슬픈 뉴런을 움직였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로스코가 움직였던 그 부위가 움직이는 같이 운 거야. 근데 저는 내가 그래도 이보다 잘 그리겠네 하고 가면 뉴런이 안 움직이는 거죠. 감동을 못 받는 거죠. 아까 순서대로 6감, 5감, 빛, 소리, 시각, 그다음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미각까지도 뭐냐면 알갱이가 여기에 닿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빛도 알갱이에요. 소리도 알갱이에요. 알갱이들이 입자가 그냥 내 몸으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브를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양자역학의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데서 이 입자를 도대체 어떨 때는 입자고 어쩔 때는 파동인지를 보려고 원 관측 기구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얘가 갈 때만 입자야. 지켜보기만 하면. 보지 않을 때는 파동 무늬가 생겨요. 이것만 저도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아무튼 이건 양자역, 물리학, 역학에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입자, 안 보면 파동이야. 이게 관측이나 뭘 보면. 자, 제가 하려고 한 얘기 뭐냐면, 로스코 그림을 내가 보면 입자가 돼서 내 몸 안에 이렇게 박히는 거야. 그래서 슬픈 거야. 뉴런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내가 안 보면 내가 그래도 잘겠네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 파동으로 내 몸을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나한테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술품을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나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이게 그러면 입자로 와서 내 몸 안에 박혀. 그거를 이제 이 와이즈만 실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입자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파동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입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입자로 우리 세포몸 안에 박혀서 우리가 그 사람과 비슷한 뉴런이 움직여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도 하고 울고 슬프고 공포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가? 어쨌든 요거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품 작품할 때 어떤 사람은 안 울고 어떤 사람은 우는 왜 우냐면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이야. 그러면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본다. 주의 깊게 본다. 이건 제가 이제 가시광선 위에 이런 FM 라디오부터 TV 수신부터 적외선 감마선까지 있는데 우리 눈은 가시광선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이 파동, 빛의 파동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세타파 요 정도의 뇌파가 있을 때 아까 말한 그 아세트코닌이 분비가 돼서 명상이나 꿈 꾼다든지 가수면 상태에 된다. 세타파 정도 될 때 이때 아세트콜린이 분비가 된다. 뇌파 우리 머릿속에도 뇌파가 있잖아요. 뇌파 측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그 알파파, 아까 그 알파파는 이게 한 사람이 알파파에 도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도달하는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아까 뉴런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알파파가 저기 그림에 들어있다가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작가의 뉴런하고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걸 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입자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엄습을 하는데 막 그 큰 파장이 내 뇌파하고 이렇게 선생님 뇌파하고 같이 부딪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는 거죠. 부딪히면 큰 파장이 큰 뇌파가 작은 뇌파를 이렇게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막 하면 그렇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만약에 뭐 큰 파장을 보내면 내 파장이 작으면 이제 내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 뇌파 흡사는 리듬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가 센 사람, 기 약한 사람 그런 게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해지면 공포도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슬픔, 행복 이런 것도 다 그 뇌파 밑에서 되는. 어쨌든 우리가 본다. 이게 일본 이 관조 이렇게 써요. 관조. 이 관조라는 말이 한문인데 이렇게 아까 봤던 주의 깊게 본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줘서 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한다,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봐서 그 상대방의 뇌파하고 내 뉴런이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이 상태에 이르면 이제 그게 본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 절대 이 비슬픔을 보더라도 관심이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거죠. 미래소년 코난을 보더라도 그 감동 이름 그분하고 나하고 뇌파가 같으면 보고 막 뭔가 나도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요즘 만화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러면 안 본 거예요. 네? 안 본 거예요. 그러면 감동 뉴런하고 내 뉴런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몰입하거나 경청하지 않으면 대화에서도 이렇게 뭔가 서로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깊게 들으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몸에는 이건 안 했네. 공포, 슬픔, 신명, 해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데 공포스러운 광경을 봐가지고 저게 가시광선이 부딪혀갖고 제 안으로 입자로 이렇게 다다닥 박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우리 세포내에서 이렇게 딱 박혀 있을 때 계속 안 좋은 것만 박혀. 그러면 내 몸이 안 좋은 이미지를 담는 입자로 소리든 뭐 이미지든 입자가 몸 안에 가득 있어요. 그러면 공포 영화를 한 달간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몸 안에 계속 쌓이니까. 근데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뭐가 새로우면 얘가 며칠 있다가 잊어버리게 망각시키게 기존의 입자를 털어내고 새로운 내 생존과 번성에 도운 또 입자를 또 받아야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사람들은 계속 바뀌기만 해.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자살하고 생긴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막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그 광경을 보면 그 입자가 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겪을 수도 있지만 전쟁을 겪었다든지 그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라든지 그럼 오래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때가 되면 보통 정상인은 다 털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픈 사람들은 그걸 못 털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존과 번성에 대한 부정적인 그 환경이나 이미지에서 쏘아낸 그 알갱이가 내 몸에 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혹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셨어요? 저 살아 계세요? 안 우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 대성통곡을 해요. 이게 체면 이런 거 없어. 막 울어요. 막 땅을 치고도 막 울어요. 한 3분 울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알갱이들이 이렇게 몸에서 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시원한 느낌, 좋은 느낌을 가져요. 돌아가셨는데 울고 나면, 대성통곡을 하고 나면, 체면 따지고 울고 나면 속이 이렇게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안 좋은 그 알갱이들을 몸으로 털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나이트클럽 안 가시면 나이트클럽 가면 클럽 가면 한국에 젊은 친구들 막 마약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파티를 해서 신명나게 놀면 체면 안 따지고 막 놀면 노래 부르고 막 아무튼 춤추고 놀면 그 알갱이들이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포목들도 막 배꼽을 잡고 웃어본 적 있어요? 막 있는 거 체면 안 따지고 진짜 조금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는 거 1년에 한두 번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보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막 웃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런 대성 크게 울거나 막 그 파토스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춤추고 이럴 때나 그 다음에 막 들어놓으면서 막 웃을 때나 그 다음에 신부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 막 털어놓거나 또 친구한테 뭐 잘못한 일 있으면 막 이렇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시원해지는 그 부정적인 그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몸에서 터져나.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한풀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 이제 마약 술 이게 알코올 중독자 되고 이런 식으로 약에 의존하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저런 안 좋은 트라우마 가진 가시광선을 통해서 입자들이 온몸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뱀에 대한 공포는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 워낙 중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그 슬픈 알갱이는 털려져 나간 거. 그 계속 남아있으면 죽을 때마다 뭐가 남으면 내가 못 견디니까. 남아있는 거는 아까 진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 뱀에 대한 고소공포증 이런 거 아직도 남아있는 거. 그 나머지는 다 망각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런 일상에서 웃고 울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소가 된다. 이때 하는 게 그 슬픈 노래 들으면 같이 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이 감동, 파토스 상태에서 그 부정적인 알갱이를 털어버리는 거죠. 본성의 미학은 아까 예술에 관한 학명은 별거 없어요. 거의 아주 칸트가 뭔 얘기를 엄청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본성, 그 본성이 뭐냐면 내가 지식을 통해서 배운 거 말고 그게 말고 그 타고난 거. 그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시켜서 우리 유전된 그거, 그 본성에 관한 거. 생존하고 번성시키는데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철학이죠. 그거 중에서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걸 따로 떼내서 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미 판단 보면 이제 칸트도 아름다움이 뭐냐 저처럼 이제 이제 고민이 들은 거예요. 다 했는데 도대체 아름다움은 예쁜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뭐지 쭉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써는 거죠. 무관심하게 대상을 이렇게 관조하다 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소유한 감각인 선험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뭐냐면 우리 그 유전자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칸트는 그건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지만 원초적이고 선험적 위에서 유전자기적인 본능으로 이 취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학문이 되려면 논리나 이론이나 논문 써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름다움을 학문으로 구분은 안 될 것 같아. 오직 비판적 판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초적 본능, 이거 증명할 수 없잖아, 이걸 그 당시에 그걸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걸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을 읽었고 칸트는 그걸 못 읽은 거죠. 왜냐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진선미 있잖아, 이거는 아까 원초적 본능에 불변하는 거야. 우리 욕망은 변할 수 없어.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내 애들한테 계속하는 거, 불변.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철학이고 그걸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예술적 욕망이고 그 진리가 그런데 원초적 본능이 뭔가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선이야, 선. 그리고 그 행동 끝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진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순수 이성 비판, 일본도 맞아요. 이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게 칸트 철학의 세 가지 큰 주인데 순수 이성 비판은 진리, 아까 말한 진리, 원초적인 그거에 관한 거고 실천 이성 비판은 행동, 그 본성이 드러난 행동이야.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집사람 있는데 그러면 제 행동은 착해요, 안 착해요? 윤리적으로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야. 근데 본능대로 한 거야, 이건. 내가 시키는 대로. 아니, 예쁜 여자가 지나갔는데 안 봐주면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는 아닌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본성에 의하면 이건 착하다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애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판단적 비판은 그래서 그 결과물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죠. 이제 막판에 간다. 미술 시장이 이제 되는데 경제가 좋아야 돼. 머니. 그 다음에 문화가 막 이렇게 뭉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NA가 뭉쳐야 되는데 이제 한국 얘기예요. 한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일본도 잘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그 황금 시대, 그러니까 고흐부터 렘블란트 그때로 황금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시장에서 그림을 사고 팔더라. 그래서 여기가 시장이잖아요, 지금 요 마트가. 그래서 우리도 시장 왔는데 사고 파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 이때 왜 일어났냐면 네덜란드가 일본에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동인도 회사 와가지고 이제 뭐 사러 왔냐면 도자기 사러 온 거예요, 도자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서 도자기 갖다 유럽에 팔면 떼돈 벌고 거기서 조총, 총 이런 거 딱 팔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경제가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동인도 회사에서 배 가지고 와서 약탈하듯이 무역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배 한 대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배가 희망봉으로 들어오다가 가라앉은 해적한테 당하면 돈을 다 잃어. 그러니까 배 10대한테 내 돈을 10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가 배 두 척이 못 돌아오면 8척이 돌아와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주식 제도예요. 네덜란드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너무 경제가 좋아서 주식시장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여기예요. 이렇게 경제가 풍요로우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알고 있는 렘블란트, 그다음에 몬드리안, 끝부분에 몬드리안, 고흐 다 그쪽에
거기에서 이제 위대한 화가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튤립 하나가 금덩어리 하나 가격만큼 폭등했어요. 말도 못하고 올라. 그거 튤립 심으면 3개월만 꽃피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잡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금덩어리 하나치 그 투기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네덜란드가 얼마나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전 세계에서 온 모든 무역을 해갖고 온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블루거울은 베네치아산이고 카펫은 터키에서 오고 오렌지는 저쪽 뭐야 저 아프리카 그쪽에서 오고 모피는 중국산이에요. 그만큼 이게 잘 됐다는 거죠. 네덜란드. 황금기가 돼서 거기에 경제력이 집중하니까 미술 시장도 그렇게 크고 위대한 화가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컬처가 믹스가 돼야 되는데 요즘 K 뭐 많이 유명하죠. 뭐 드라마 뭐 그다음에 이제는 노벨상도 받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됐죠. 자, 요 밑에가 올드바이 협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요. 왜 이쪽으로 왔겠어요? 왜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일본이 좋아서? 한국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해가 여기서 떠요. 아까 3대 공고가 어둠이 됐잖아요. 아침만 되면 해가 저쪽에서 떠. 그러니까 저 해 뜨는 데로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왔겠죠. 이게 오다 보니까 좌측으로 간 애들이 있어요. 유럽 애들.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우측으로 온 애들은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온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글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시작할 때 지금은 와타시와 가쿠사이 데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책 어디서부터? 오른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뀐 거는 그 메가더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한국도 메가더가 유럽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온 사람들은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한 우시안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시작은 전부 오른쪽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설국 노벨상 한 설국 그 책 제가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에서부터 책을 이쪽에서부터 넘겨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갔어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 애들은 I am Tom.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시야. 얘네는 평지. 그래서 좌시야. 왼쪽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I am To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밀림이야. 여기가 따뜻해서. 밀림이야. 그러니까 밀림은 좌우로 볼 수가 없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요. 상하시. 그래서 글자도 그 설국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얘들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그렇게 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간 애들도 나중에 와요. 이쪽으로 올라간 애들도 나중에 옵니다. 여기에 지금 전쟁하고 있죠. 여기 요 언저리에 스키타이라는 기마민족이 있는데 걔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 있던 그 신석기를 점령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 고조선이라고 우리 역사에 제일 앞에 있는 나라. 거기 보면 환웅이 청동검을 가지고 왔다. 북쪽에서 내려왔다. 북쪽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BC 한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고조선이 이 청동기 가진 일종 스키타이 애들이. 그래서 신라 가야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여기 돈바스죠. 여기 쿠르칸들 흙무덤, 가야하고 신라 그 경주에 가면 무덤 있죠. 이렇게 흙무덤 똑같은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 까보면 그 황금 갑옷 이런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스키타이 황금전이라는 그 전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추운 데 살다 보니까 재련, 청동기, 구리, 뭐 금 이런 걸 많이 다뤄가지고 그 금 유물이 이렇게 변해오는 모든 과정에서 신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키타이 애들이 이제 이동해 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주 여기서 이제 유화 문명이라고 하죠. 지금 중국 여기 발해 대련에서 여기 하얼빈 요 사이에 여기가 이제 그 고조선 지역입니다. 네, 여기. 여기에 이 흥안령이라는 이게 지도가 조금 내가 뭔가 했는데 흥안령이라고 있어요. 산맥은 아닌데 이 흥안령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하얼빈 있고 이게 만주 벌판이에요. 여기.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지도고 빙하기 때 얼음이 전부 다 육지에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다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추우니까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다 드러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역을 순다랜드라고 했다고. 지금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무수히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순다랜드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저쪽에서 아프리카에 나와서 여기서 몽땅 살다가 물이 차오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 여기에 뭐 강은 있었겠죠. 요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일본 지나서 미국도 가고 비행기 안 타도 됐어요. 뭐 베링으로 가고 여기 그 쿠릴 열도, 일류산 열도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간빙이라 물이 녹아서 차올라서 여기가 다 이제 섬으로 다 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 호주까지 걸어서 가도 될 일들이 이제 보는데 보통 간빙기하고 빙하기의 터울은 7만 년? 그 걱정 안 하지. 지금 10,000년 됐어요. 11,160 그 전부터 이제 간빙기가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7만 년 걸려면 아직 6만 년 더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지구가 자연 상태였잖아요. 물이 차올라 이렇게 물이 빠지면 태양 복사율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육지에 있는 얼음을 다 녹이면 이거 물이 이제 지금 북극 놀아갖고 막 해수면 높아지니까 일본 지진 많이 나고 한국도 지금 지진 나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이제 바다로 가니까 바다 무게가 견디지 못해서 나는 지진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 얘들이 이제 점점 차오르죠. 물이 오면. 근데 지금은 여기가 도시가 생겨버렸어. 10,000년 전부터 도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막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열기를 많이 내뿜으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게 속도가 빨라져. 7만 년 동안 때 되면 임계치가 되면 다시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해서 빙하기로 돌아가는데 그 빙하기라고 해서 전 세계가 얼음으로 덮이진 않고 지금보다 6도가 낮대요. 6도 평균. 그러니까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남쪽으로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녹아갖고 지금 그 일본 강릉 커피 해변도 40m였는데 10m로 줄어들었어요. 동해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가 이제 물이 많이 차니까 물 무게 때문에 그 땅이 찢어져서 일본 서해하고 또 한국 동해 쪽에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지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어쩌면 한 1, 2만 년 사이에 다시 또 이렇게 다 차서
이거 자카르타 이거 다 베트남 3분의 1 물에 잠긴대잖아요. 이렇게 잠기는 때가 되면 이제 태양 복사열을 발사시킬 땅이 줄어드니까 다시 추워져요. 그래서 다시 빙하기가 되는데 7만 년이야 어쩌면 2만 년 정도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기후 협약을 하자, 뭐 탄소를 절감하자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거 사기야 그러고 기후 협약 탈피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지금 5년만 버티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스키 타이가 이동해 오는 것들을 작품으로 우리 청년 작가들이 만든 거죠. 그 중에 웅녀족이 있었어요. 웅녀족. 여자가 와. 우리 그 기록에 와. 근데 곰을 토템으로 해요. 곰 토템. 카미.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있어서 뭘 줬더니 호랑이가 도망가고 곰만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했다. 이게 단군 신화인데 실제로 제가 아까 그 스키타이 책을 보니까 거기에 아마존에스 부족의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때 여기 시베리아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곰이 많아서 곰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 부족들이 지금도 길리아크족이라고 러시아 사할린 옆에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네. 아이누족. 곰 축제 하잖아. 이 원시 신앙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워서 섬기든지 아니면 미안해서 섬기든지. 곰은 무서워서 섬겼겠어요. 만약 신호를 했다면. 카미카제가 그거 아니에요. 곰을 신풍이라고 하잖아요. 카미카제. 곰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무서워서 했겠어요. 미안해서 했겠어요. 원시 종교는 두 출발인데. 곰이 무서워서, 호랑이는 무서웠겠죠, 그죠? 곰은 미안해서. 왜냐하면 잡아먹어서 미안해.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희생을 했잖아요.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지구 사람 다 신자로 만들어 버린 거죠. 곰도 우리 먹을 걸 줘서 미안해서 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누족 지금 축제 가면 곰 고기, 곰 뭐 이런 거 축제해요. 위축에. 홋카이도 저쪽으로 가면 거기 살인하고 붙어 있어서 그리 이제 오는 거죠. 아이누족은 일본 사람들은 약간 틀리죠. 예, 코도 틀리고 북방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 한국에도 그 곰 토템족이 이렇게 와서 만들어서 고조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곰 토템은 한국만이 아니라 러시아 이런 쪽에 다 일본까지 다 그때 하는 어떤 특정한 부족들이 이렇게 곰을 원시 종교상 모시고 살았다는 거죠. 미안해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누족에 가보면 곰 이렇게 잡아먹기 전에 뭐 노래 불러요. 잡아먹어서 미안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있다고.